그 엄청난 사고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기술과 압도적인 차가 만들어낸 사고였어요. 절대로 동영상을 찾아보지 마세요. 네. 이거는 일본이 뭐 위대하니까 우리나라는 열등하고 뭐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정상이에요. 1955 르망 24시간 2차 세계대전 전에도 그랑프리 레이싱의 최강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주 재정 안 좋으면 철수해 어쩌고 하나 망한 팀 모은 거 하나 원래 센 팀인데 돈도 많고 그런 팀이 있었다. 메르세데스 벤츠잖아요. 이 팀이 전쟁 때문에 쑥대밭이 됐다고는 하지만 F1에 복귀를 했어요. 54년, 55년. 어땠을 것 같으세요? 54, 55에? 성적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다 이겼어요. 그냥 말도 안 되게 다 이겼어요. 그냥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냥 실버 에로우라고 부르는데 은빛 화살. 얘네는 그냥 다 이긴다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2010년에 메르세데스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1955년과 2010년 사이에 55년이라는 미싱 링크가 있잖아요. 이렇게 잘하고 이게 자기네 회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근데 왜 없었을까요? 메르세데스가 2010년에 다시 들어온 거였어요? 네. 비교적 최근이네요. 그것도 참 어렵게 복귀를 한 거예요. 어려운 게 돈이 없었겠어요? 뭐였겠어요? 여론 때문에. 어떤 여론인가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여론이죠. 그러면 사고 얘기하시는... 네, 그렇죠. 1955 르망 24시간에 모터스포츠 역사상 최악의 사고가 있었어요. 1955 르망 디제스터 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절대로 동영상은 찾아보지 마세요. 네. 관련된 그걸 소개하는 애니메이션화된 영상이나 이런 건 보셔도 돼요. 자극을 주게 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감정적이지 않게 한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건 괜찮은데 영상은 찾아보지 마시고 그때 관중이 80명 이상 죽었어요. 어쨌든 엄청난 사고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기술과 압도적인 차가 만들어낸 사고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영토 내에서 영구 모터스포츠 금지, 미국에서도 모터스포츠 전면 금지를 하려다가 취소, F1 캘린더는 절반이 취소,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책임을 지고 우리는 월드와이드 모터스포츠에서 철수하겠습니다 하고 8, 90년대 돼서야 돌아와요. 그러나 정점에 있는 탑급 모터스포츠에는 차마 못 나가고 있다가 2010년에 돌아온 거예요. 처음에 돌아왔던 건 어떤 대회에 돌아온 거였어요? 이제 DTM 같은 것도 했었고요. 이제 자잘한 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르망 24시간이나 이런 아이코닉한 거에 들어오는 걸 못 한다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F1도 안 되죠. 그러면 그 메르세데스가 그때 어떤 기술 때문에 어떤 이제 사고가 일어났던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메르세데스보다 더 문제가 된 거는 제규어인데 당시에 있었던 최신 기술들, 디스크 브레이크, 마그네슘 자체, 차 껍데기를 가볍게 만들어야 유리하잖아요. 네. 아주 가벼운 금속이죠. 마그네슘. 근데 뭔가 불안하죠. 차 껍데기를 마그네슘으로 만들었는데 차는 굉장히 높은 온도로 작동하는 엔진을 안에 싣고 있고요. 매우 높은 온도의 브레이크가 있는 물건인데 마그네슘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벌써 이 공학적인 마인드에서 드시죠. 마그네슘 있는 소재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들면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합금 소재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가연성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데 옛날에 뭐 불 안 나면 되지 마인드로 그때 만들었던 거예요. 마그네슘이 사실 불 잘 날 수 있는 소재에 이게 브레이크 얘기는 뭐냐면 제규어나 그때 메르세데스 마찬가지고 드럼 브레이크를 많이 쓰는데 디스크 브레이크가 성능이 훨씬 좋으니까 당시에는 이 차가 이렇게 트랙을 달리다가 타이어 교체를 해야 돼. 르망 24시간이니까 당연히 교체를 할 거잖아요. 피트에서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피트가 따로 레인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벽 안에 이쪽에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이쪽에 대고 그냥 이 벽 앞에서 고치는 거예요. 들어와라 라고 이렇게 신호를 주면 얘가 그냥 달리다 말고 일로 가는 거예요. 뒤에 이제 따르는 차들이 앞에가 들어가면 피해가면 되는데 얘가 브레이크 성능이 너무 좋으면 뒤에 차가 이걸 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를 너무 급하게 틀다가 다른 차랑 부딪힌 거예요. 브레이크 들어간 차는 제규어였고 사고가 난 게 마그네슘 자체에 역시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는 차였는데 메르세데스 벤츠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또 안전을 위해서 뚠덕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그때는 안전시설이란 게 볏집단, 볏집. 네, 이런 걸로 시속 300km 나는데 그걸로 안전시설이라고 놓고 그러던 시절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약간 뚝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예 못 넘어가게 하겠다. 부딪히고 부딪힌 차에 받친 차가 디딤돌로 뜬 거죠. 그래서 관중석으로 날아가는데 보닛이 찔려져가지고 사람 머리 높이로 보닛이 옆으로 높은 속도로 날아간 거예요. 보고 있던 관중들이 연료가 쏟아지면서 불이 붙었죠. 불이 붙으니까 안전요원들이 또 빠르게 달려와서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렸죠. 마그네슘에 불을 붙였는데 물을 뿌렸어요. 여기서 불이 이제 한동안 안 꺼지는 거예요.
잘린 사람, 뭐 차에 부딪힌 충격에 다친 사람, 불에 타 죽은 사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의 사례입니다. 이거는 연구한 논문도 많고 다큐멘터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 위하고 책임져지는 게 맞죠.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안 나오고, 그러면서 F1 자체도 축소가 되면서 F1이 또 존폐 기로에 노인의 만에 막 이게 나오고 한 게 된 거예요. 1955년에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제 르망 24시간에 메르세데스가 복귀를 해요. 근데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스위스 출신의 모터스포츠에서 아주 떠오르는 사람과 손을 잡고 그 팀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름만 붙이는 걸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니들 팀 모터스포츠 팀을 하는 거다. 그게 자우버예요. 피터 자우버. 피터 자우버의 C9, C11 이런 차가 르망 24시간에서 위대한 성적을 거두는데, 이 차에 탔던 유명한 드라이버가 미하엘 슈마허입니다. F1 오기 전에.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듣다 보니까 소련이랑 미국이 약간 옛날에 네. 이제 우주전쟁 했다 하잖아요. 네.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이미 이 자동차로 전쟁을 하고 있던 그런. 그래서 정말 고마운 얘기를 꺼내주신 겁니다. 그 원이라는 거기에 드라이버들이, 그러니까 옛날 드라이버를 했던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젊은 사람이었거나 혹은 2차 세계대전 때 어린이였거나 한 사람들이 5, 6, 70년대 젊은 드라이버들이잖아요. 애기였거나 70년대는 애기였겠다.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들에게 F1에서 드라이버가 된다는 것은 전투기 파일럿이 되는 것과 같았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렇죠. 국가를 위한 거고, 최고가 되는 거고, 꿈을 이루는 거고, 엄청난 속도를 내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여기서 출격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난 거기 내 꿈을 걸겠다 라는 점에서 파일럿인데 전쟁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죄다 모터스포츠로 온 거예요. 그 마인드로 왔다. 그런데 레이스를 해보고 안 되는 애들은 엔지니어와 미케닉으로 꿈을 이어가고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엔지니어, 미케닉 유명한 사람 중에 레이스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레이스 한 번은 해보고 쟤들이랑 트랙에서는 안 되겠구나, 머리로 승부하겠다, 손으로 승부하겠다 하면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체계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 비교를 하는 거는 우주 개발이에요. 이게 자동차의 뿌리랑 같이 오다가 1910년대 이후에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요. 자동차에 그냥 있는 것과 프로토타입과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동네는 한계에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 승용차는 한계의 도전이 아니라 우리 공학적 지식으로 안전한 룸 안에서 만드는, 이 공학적 접근을 항상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한계까지 만들지 않잖아요. 하지만 한계, 어디? 속도의 한계? 모터스포츠, 레이싱, 특히 그랑프리. 그래서 이쪽의 과학기술의 끝에 비행기, 자동차에서는 모터스포츠, 그 다음에 우주 개발. 우주 개발과 굉장히 비슷한 게 너무 한계까지 가다 보니까 잘 퍼지는 거예요. 왜 저놈의 엔진은 저렇게 가끔 퍼질까? 무슨 브레이크가 그렇게 문제가 생겨요? 라는 분들 많잖아요. 일반 승용차 타시면서 평생 한 번도 브레이크 문제 안 겪어보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심지어 정비를 안 받아도. 그런데 F1은 맨날 세계 최고 기술이라면서 맨날 저렇게 문제가 생기냐? 세계 최고 기술을 집약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로켓가 발사하다가 자꾸 터지는지,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너무 와닿아요. 처음에 F1 경기 볼 때 저는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냥 가다가 지 혼자 엔진이 막 고장나고.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이제 최고 기술을 한계까지 끌어내려다 보니까 생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츠 드라이빙이라는 걸 배우는 순간 여러분들의 승용차도 한계를 넘어갔을 때 얼마나 쉽게 망가지는지를 경험하시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그 차의 타코미터, 차를 모르시는 분들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좀 조금은 아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회전수 게이지가 있어요, 계기판에. 요즘은 그거 아예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다 있었어요. 타코미터에 보면 항상 레드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거기 안 가죠. 네, 거기 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스포츠 드라이빙은 기본적으로 레드존에 있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한계의 끝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F1 레이스카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이 차를 사셨으면 이런 차를 집에다가 차고에 두고 그러려고 사실까 싶기는 한데 관상을 하신 관계는 없지만 이 차를 몰겠다 싶으면 일단 혼자 못 하시고요. 일단 시동을 거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시동기를 넣고 띡 돌리면 바로 이게 못 쓰는 엔진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예열을 해야 돼요. 예열을 어떻게 하냐면은 뜨거운 물을 돌려요. 뜨거운 물로, 뭐 심할 경우에 F1은 급하게 안 하려고 뭐 하루 전부터 돌리기도 하고 그래요. 여유 있을 땐. 급할 때도 못해도 몇 시간은 돌려야 돼요. 타이어도 몇 시간 동안 웜업을 해놔야 됩니다. 이게 타이어 온도가 100도 정도로 맞추는데 웜업은 보통 뭐 60도, 50도 이렇게
피렐리에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60도로 딱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천천히 가열해야 돼요. 빨리 올리면 바로 못 쓰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화학적으로 어려운 물질이에요. 워밍을 뭘로 해요? 타이어 워머요? 네. 타이어 워머는 소위 말하는 전기장판, 타이어 블랭킷이라 그러는데 전기장판처럼 아주 그 기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장판처럼 얘를 싸가지고 쌓아놔요. 포장을 한 다음에. 그냥 껍데기가 아니라 이제 전기장판처럼. 그런데 딱 온도로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려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기계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은 F1 팀들이 버짓 캡, 그러니까 예산 제한해가지고 다들 걱정이 없지만 10년 전만 해도 F1 팀 중에 항상 서너 개는 오늘 내일 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F1 팀에서 한두 팀은 항상 서너 달씩 월급은 기본 밀려있고 6달 못 주는 팀도 많고 그게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값을 안 줘가지고 피렐리에서 타이어를 안 준 거예요. 경기 당일까지. 경기 당일에 3시간 전에 준 거예요. 프랙티스 3시간 전에. 그 팀은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못 나왔어요. 3시간 동안 웜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3시간 전에 걸면 안 된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지금 이 얘기에서 비행기가 뜨고 2차 세계대전 때 공중전을 하고 우주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모습들이 정리가 돼가지고 1947년, 48년 하면서 F1 규정이 완성돼서 넌 챔피언십 그랑프리 하다 50년에 F1이 탄생이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전투기 파일럿, 우주 개발을 생각한다 그랬죠. 네. 그게 바로 지금 F1의 본체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술 경쟁으로 언제 부서질지도 모르는 한계에서 가능하면 1시간 반, 2시간 동안 안 부서졌으면 좋겠지만 거기서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걸 만들자. 네. 라는 걸로 해서 쭉 돌려서 보면 기술 경쟁의 끝에 있는 걸로 F1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인공이 드라이버가 아니고 차인 거예요. 애초에. 계속 F1이나 그런 관심 갖게 되면서 드라이버가 잘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결국 이 자동차와 이 기술에 대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스포츠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시계를 돌려가지고 2차 세계대전 전에 AIACR, FIA의 전신 얘네가 챔피언십을 만들었을 때 처음 만들었던 챔피언십의 이름이 매뉴팩처러스 챔피언십이에요. 네. 자동차 제조사 챔피언십이에요. 누가 차를 잘 만드냐에 대한 네. 대회인 거죠. 챔피언 타이틀을 회사에 줬어요. 그런데 드라이버에게 주는 이유는 드라이버가 당연히 중요하니까 드라이버에 따라 달라져. 하지만 드라이버가 받으면 그 차를 만든 회사는 우리 회사가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페라리는 드라이버가 챔피언을 받은 페라리가 이긴 거라고 생각해요. 엔초 페라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동네는 찻발 얘기하는데 그 말이 진리고요. 찻발 맞고요. 왜냐하면 설계한 사람과 이걸 제대로 만든 사람, 이 후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안 했는데 결국은 후자로 승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스포츠가 되어버렸죠. 혹시 승용차 못 타세요? 여쭤봐도 될까요? 공개도 되나요? 미니 JCW였는데 아, 네. 미니 JCW의 JCW가 왜 JCW인지 아시나요? 네. 존 쿠퍼 웍스가 무슨 뜻일까요? 사람 이름 아니었어요? 존 쿠퍼의 웍스, 작업물, 작품. 왜 존 쿠퍼 웍스가 중요한 걸까요? 제가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 엔진을 개발한 사람이. 엔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존 쿠퍼가 네. 쿠퍼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아들 아빠가 같이 만들어가지고. 네. 근데 이 미니라는 게 또 왜 유명한 거냐면은 이제 그 미니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차는 가난한 사람만 탄다, 뭐 돈 없는 사람 탄다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느리기도 하죠. 하지만 대신에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개조를 해가지고 모터스포츠에 잘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니가 심지어는 미성년자도 차를 사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대회를 나가서 미니 대회가 엄청 많았어요. 모터스포츠에. 아예 이거를 그럼 대회도 많은데 제대로 레이스카로 만들어보자. 썬데이 레이스라 그래서 자기 차로 나가는 모터스포츠가 되게 많아요, 유럽에는. 왜냐하면 자동차는 근본적으로 이게 얼마나 빠른지 자기의 어떤 자존심도 있고 나는 빠르게 몰 수 있어. 악셀이라 그러죠. 원래 이게 좀 잘못된 표현인데 스로틀 페달이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 악셀이 꼭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걸 밟으면 가는 게 아니라 설 때 서고 돌 때 돌고 이게 잘 되는 차가 좋은 차잖아요. 그런 좋은 차라는 것도 있지만 그걸 좋게 만드는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부자 중에도 졸부가 있다면 자동차 중에도 아까 우리나라에 잘 하시는 분들이 좋은 차 빠르게 몬다고 하지만 극히 일부 차를 몰 줄도 모르면서 비싼 차 타고 쓸데없는 방식으로 과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냥 괜히 가속이나 하면서 추월하면서 그게 차의 성능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민망한 행동이거든요. 그게 그것 때문에 좋은 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미니 같은 거를 모는 썬데이 레이스, 여기에 자기가 나가서 직접 자기 차 정비를 하고 자기 차 부품을 바꿔보고 거기에서 다른 점을 느끼고 그걸 내가 드라이버로도 보여줄 수 있다. 즉 미케닉적인 면과 드라이버적인 면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돼 있는 스포츠예요. 모터스포츠는. 그 정점에 이 친구 F1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죠. 들으면서 느낀 게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 좀 다른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처음에 이런 문화 자체가 원래 발명의 문화고 뭔가 있으면은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직접 손에 기름 묻히고 하는 거에 문화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선 기름 묻히면 천하게 보고 그게 잘못된 문화거든요. 특히 자동차는 더 그래요. 이건 F1이 아니라 승용차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제가 기회만 있으면 하는 얘기고 앞으로도 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차 정비를 직접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간적으로 부족하고 맞아요. 네. 또 이제 또 장소 빌려서 개인 정비하는 사업이란 거 자체도 우리나라는 없어요. 일본은 있거든요. 장소만 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정비할 건데 정비할 차고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해라로 빌려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차 올리는 기계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맡겨요. 이거를 회사에다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정비소 단위로 맡기는 데도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차 살 때 얘기했는데 더 문제는 굴릴 때예요. F1은 만들 때 엔지니어 역할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할 때 미케닉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승용차는 살 때 중요하죠. 하자가 없는 차를 사야겠죠. 하지만 있을 수 있고요. 더 문제는 없던 하자가 타면 생길 수 있습니다.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죠. 그래서 정비소는 어디냐면 병원입니다. 정비를 하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정비소에 여러분이 차를 끌고 가셨다면 여러분들의 가족 혹은 여러분들의 연인 아니면 여러분이 존경해서 뒷자리에 태워주실 분들 혹은 더 존경하면 옆자리에 태우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줄 분들이 누구냐? 정비해 주시는 미케닉 분들이죠. 그분 위대한 인종이다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바라보는 만큼 혹은 살짝 그거 위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이 중요하다 하면 나 기술 난 관심 없어. 안 봐. 안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차는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좋은 방법이 또 F1이기도 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당장 옆 나라인데 뭐 F1이야 뭐 그랑프리가 있다고 쳐도 네. 그런 정비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그런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술적인 부분의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이거는 일본이 뭐 위대하니까 우리나라는 열등하고 뭐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네. 일본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정상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은 전함을 만들던 나라고 우리나라는 1970년대 돼서야 제대로 된 양산 자동차, 그전에도 자동차가 있긴 했지만 조금 좀 거시기하긴 해서 이런 대형 공업 제품을 생각하기 힘든 수준이었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직접 자기네가 전차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당연히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던 나라였고 오히려 기회예요. 기회는 찬스다. 가자. 자동차 문화로 가야죠. 일본 자동차사들이 약간 부진하는 게 좀 약간 이유가 그쵸. 있겠네요. 일단 내수에서 젊은 애들이 안 사요. 요즘 다 경차 사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박받거나 차별받는 게 있어요. 일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은 타라 입구 해가지고 유럽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아시아랑 다르게. 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차를 만들기 시작하고 64년에 F1에 진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